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가는 시간 수다학입니다. 이 교통 대란 늘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얘기인데 이 교통 대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기 보트가 급부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전기를 이용해서 이제 그 보트를 움직이는 건데 날개를 싹 달아가지고 이제 이 선체를 딱 띄우는 거지. 물과의 마찰력을 줄여서 2시간 충전하면 80km를 주행할 수 있대요. 근데 이제 가격이 한 4억 정도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거 듣고 느끼는 거 없습니까? 나는 아직 못 사겠다. 그 먹을 수 없는 거를 4억 주고 산다는 건. 예. 어쨌든 좀 발전적인 다른 생각은 없습니까? 전기는 정말 대단하다. 그렇죠. 네, 정말 짜릿하다. 바로 그겁니다. 전기의 힘이 참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 이걸 이제 선생님들한테 여쭤보면 오늘 좋은 얘기를 많이 들을 수가 있겠죠. 오늘도 변함없이 김세식 선생님, 이소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움직이는 수학. 자, 오늘의 키워드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말씀드린 대로 전기. 네네. 전기, 글쎄요. 수학과 전기. 엄청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전기 요금도 일단 수치니까. 예, 돈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네, 정말 연관이 깊겠죠. 예, 전기를 아껴 써야 하는지 아닌지 이제 전기 요금만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렇죠. 근데 또 과학 시간에 이제 전기 단원 배우면서 우리 항상 계산을 했잖아요. 예, 전압, 전류, 저항값을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더하고 빼고 이제 분수 계산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제 이것만 봐도 수학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네. 또 전기하면은 이 과학 발전의 이제 산물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과학은 수학과의 경계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학문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전기라는 키워드 안에서 이 수학과 과학의 바다에서 한번 신나게 헤엄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기란 건 물질 안에 있는 전자 또는 공간에 있는 자유전자나 이온들의 움직임 때문에 생기는 에너지의 한 형태라고 합니다. 이 에너지를 생활 속에 활용을 하게 되면서 개인의 생활은 물론이고요. 또 공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쇠를 녹인다든지 필요한 전력이라든지 석재나 목재 가공할 때라든지 거의 모든 경우에 전기가 없으면 안 되죠. 그럼 진짜 만약에 전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번에 우리 그 선사시대 수학 얘기할 때처럼 선사시대 가는 거죠. 그때가 되는 거군요, 다시? 잘 가봐야 조선시대죠.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전기는 근대 문명을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전기를 제2의 불이라고 칭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가 없으면 큰 세계적 혼란을 초래하며 최악의 경우는 인류의 종말에 다다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거라면 역시 또 수학에 빠질 수 없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곳이 없고 정말 그 안에 들어있는 수학 이야기가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 그중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지금 다 같이 함께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각종 전기전자 제품. 이렇듯 전기가 있는 곳에는 전자파가 있으니 전자파는 전자기 에너지로 전기장과 자기장이 진동하면서 물결처럼 퍼져나가는 파동을 말합니다. 하지만 전자레인지의 전자파가 암을 유발한다? 휴대폰을 오래 사용하면 뇌종양이 발병한다? 전자파를 둘러싼 각종 소문들, 과연 사실일까요? 오늘 수다학에서 소문의 진실을 찾아 나서보겠습니다. 자연에서 발생하는 자외선부터 병원에서 사용하는 엑스레이 선, 라디오나 다른 생활용품에 사용되는 전파까지 전기가 필수인 시대에 살아가는 만큼 일상생활에서 너무 많은 전자파에 노출되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되는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전자파가 위험하지 않습니다. 송전선로나 가전제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스마트폰의 전파처럼 공간상으로 멀리 퍼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전자기라고 하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많은 국가에서 이 인체보호 기준을 도입하여 법으로 제정하였으며 그 기준은 83.3 마이크로 테슬라입니다. 안전한 전기 생활을 위해 전자파 노출 기준도 정해져 있는데요. 61Hz를 기준으로 전기장의 강도는 4166V/m, 자기장의 강도는
83.3 마이크로 테슬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전자파는 주파수 크기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요. TV나 라디오 송신파처럼 멀리까지 전파되는 전자파는 30만 헤르츠 이상의 높은 주파수를 이용하지만 우리가 자주 접하는 가전제품은 전자파 중에서도 극저주파 전자계로 분류되는 60헤르츠의 매우 낮은 주파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극저주파 전자계의 특징이 바로 파장이 길기 때문에 멀리까지 전파되지 못하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급속히 줄어들게 된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전자제품과 거리를 두어 안전거리를 확보하면 슬기로운 전기 생활을 할 수 있답니다. 가전제품을 각각 일정한 거리에서 측정했을 때를 비교해보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컴퓨터는 30cm 거리에서 전기장은 약 0.55V/m, 자기장은 약 0.001 마이크로 테슬라. 머리를 감고 나서 사용하는 헤어 드라이어는 커버가 있을 경우 10cm 거리에서 전기장은 약 185V/m, 자기장은 약 3.7 마이크로 테슬라. 청소기의 경우에는 30cm 거리에서 전기장은 약 75V/m, 자기장은 약 0.05 마이크로 테슬라. 그리고 전자레인지는 30cm 거리에서 전기장은 약 19V/m, 자기장은 약 36 마이크로 테슬라랍니다. 노출 기준과 비교하면 정말 적은 양이죠? 그리고 전자파 하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송전선을 걸기 위해 설치한 송전탑. 송전탑을 보면 항상 이렇게 높이 설치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보시는 철탑은 765kV 철탑으로서 약 80m가량 됩니다. 다른 철탑들은 전압이 낮기 때문에 더 작은 경우도 많고 전압이 높아질수록 철탑의 높이는 높아집니다. 우리나라의 송전탑은 전압의 크기에 따라 주로 154kV, 345kV, 765kV로 구분되는데요. 전기를 전달하는 송전선의 평균 자기장을 측정하면 거리가 멀어질수록 급격하게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이 클수록 송전탑의 높이도 더욱 크게 짙는 거죠. 특히 765kV 고압 송전탑의 경우 평균 높이는 100m에 달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높이를 높게 하니 우리나라에 지어진 송전선의 경우에는 50m에서 60m 정도 떨어지면 전자파가 거의 측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전자파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커다란 전자파를 발생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송전탑의 높이도 높기 때문에 선로 아래에서도 매우 미미하며 기준에 맞게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전기 두려워하지 말고 사용하세요. 이제는 전기 없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진 시대. 편리함도 좋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겠죠? 수학과 함께라면 전기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영상에서 그 전자파에 대한 이야기도 아주 시원하게 네. 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제 그 수학 지식뿐만이 아니라 네네네. 어떤 그 불안함까지도 말끔하게 시원하게 또 해결해주는 그런 수다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야, 또 새로운 거 많이 배웠습니다. 네네네. 기준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뭐 그 이하면은 안전하다. 이렇게 그 연구 결과가 다 나와 있고 이런 데이터들을 좀 알아두면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수치로 정한 기준이 있으니까 편리하죠. 이래서 수학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전자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은요. 네. 전자파는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서 각기 부르는 명칭이 달라요. 그래서 라디오 전파와 마이크로웨이브,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감마선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이 하늘에 뜬 무지개는 가시광선의 빗대입니다. 그래서 가시광선의 파장은 약 400에서 700 나노미터 사이에 있어요. 이 나노미터는 10억분의 1미터를 뜻합니다. 그래서 가시광선의 파장은 이제 가장 긴 빨강부터 초록을 거쳐서 이제 또 짧은 파랑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죠. 그러면 이제 이 무지개 양끝 너머에는 이제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이제 붉은빛 너머에는 파장이 수백만 분의 1m인 적외선이 있습니다. 네. 그 너머에는 수 밀리미터에서 수 센티미터의 파장의 마이크로파가 있고 이제 더 너머에는 수미터 파장의 라디오파가 있습니다. 이제 한편 파장이 짧은 푸른빛 너머에는 자외선이 있어요. 그래서 태양에서 방출되는 자외선은 피부에 해롭지만 다행히도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대기의 오존층이 이를 막아줍니다. 그보다 더 파장이 짧은 것은 X선이에요. X선은 인체 조직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서 주로 쓰이죠. 가장 파장이 짧은 것은 감마선이라고 부르고요. 아하. 이게 얘기를 듣다 보면 네네. 그 무지개 마치 그 색깔 이렇게 딱 구분되듯이 전자파도 뭐가 이렇게 딱딱 구분이 되는 그러네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흔히 이제 전기 그러면 용어들이 워낙 그 전자가 많이 들어가갖고 전압, 전류, 뭐 전선은 아니구나. 근데 헷갈려. 예, 뭐 약간 좀 이게 좀 듣다 보면 좀 헷갈리거든요. 네, 그렇죠. 우리 친구들도 많이 헷갈려 하는데요. 오늘 확실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압부터 설명을 해볼까요? 전압. 네, 전압. 전압은 전기 회로에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인데요. 그래서 단위는 볼트를 쓰고요. 아. 그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전기 회로에 흐르는 전류도 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흐릅니다. 예. 수압이 높으면 물을 손실 없이 멀리 보낼 수 있는 것처럼 전압이 높으면 전기를 손실 없이 멀리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리고 전류요. 전류는 전기 에너지가 일을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에너지를 말하는데요. 네. 단위는 암페어를 쓰고요. 네. 가전제품을 보면 대부분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전선은 전기가 흘러가는 통로이고 전기가 수돗물처럼 흘러가는 거죠. 네. 그 흐르는 물의 에너지는 수압과 수량이 결정하듯 전기 에너지의 크기도 전압과 전류가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력에 대해서도 알아두면 좋거든요. 네. 전기기구가 우리가 1초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를 전력이라고 합니다. 전력. 네, 그래서 전류의 세기와 전압의 곱으로 이제 나타내고요. 단위는 와트예요. 와트, 네. 와트. 그래서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 기구에는 그 기구를 사용할 때 필요한 전압과 소비 전력이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구를 살펴보면은 220V 60W라고 이렇게 씌어 있는데요. 네. 이것은 이 전구에 220V의 전압을 걸어주면 60W의 전력을 소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력량이 있는데요. 가정에서 매달 내는 이 전기 요금은 한 달 동안 소비한 전기 에너지의 양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소비한 전기 에너지의 양을 전력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량은 소비 전력과 사용 시간의 곱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전력량의 단위는 와트시고요. 네. 1와트시는 1와트의 전력을 1시간 동안 사용하였을 때의 전력량이에요. 그래서 1kW시는 1000와트시예요. 아니 이건 사실 뭐 우리 아이들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만 어른들도 좀 알아두면 네네. 상식으로 뭔가 좀 과열이 된다든가 전기를 잘못 이용해서 화재가 난다든가 이거 정말 생각만 해도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현상이 왜 생기는 것이며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 이건 어른들도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예, 참 도움이 되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진짜 조심해야 되거든요, 전기에. 모든 전기기기는 기기가 허용할 수 있는 허용 전류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주변에 있는 전기 공급용 콘센트 있잖아요. 꼽는 네. 거 돼지코라고 말하는. 네네네. 그런 거에는 일반적으로 잘 보면요, 써 있어요. 250V 16A라고 적혀 있어요. 이는 허용 전류가 최대 16A까지임을 표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16A를 초과하는 전류가 흐르게 되면 안 되지. 콘센트는 열화하게 되고 이후 발열이 커지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아, 맞습니다. 그게 그 이거 뜻이었구나. 정확히 지켜줘야 됩니다. 예, 예. 이게 안전하고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진짜 수학의 중요성이 정말 특히 더 많이 강조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전기 관련해서 우리 친구들이 또 알아두면 좋을 만한 것들 뭐가 있을까요? 또 집집마다 전기 계량기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전기 계량기를 보면서 한 달 사용량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또 전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입니다. 예, 전기 계량기는 소형 모터를 계기 속에 넣어서 이 모터가 사용하고 있는 전력에 비례한 속도로 회전하도록 해놓는 원리입니다. 그러면 일정 시간 동안 사용한 전력량이 그 시간 동안 모터가 회전한 회전수를 알 수 있습니다. 예, 원판의 회전은 톱니바퀴로 움직여서 전력량을 문자판에 숫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선생님께서 전기 계량기 속에 모터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네. 이제 모터는 전기를 정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발명품입니다. 그래서 모터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기계로 이 자기장 속에 코일을 넣고 이 전류를 흐르게 하면은
코일이 힘을 받아 회전을 하는데 네. 이것을 모터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회전력은 이 코일에 감은 수 그리고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합니다. 네, 이제 선풍기가 돌아가고 세탁기가 돌아가는 것도 이 배를 움직이는 것도 다 이 모터의 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터만 있으면 집에서 미니 선풍기도 만들고 예, 미니 자동차도 만들고 정말 다양한 수학 활동을 할 수 있죠. 네. 아니 그렇다면 네. 메스 키친에서 오늘은 모터를 모터를. 근데 저한테 물어보셔도 소용이 없는 게 저도 궁금해요. 아, 그렇죠. 수지쌤이 예. 어떤 걸 준비해 놓으셨을지. 아 이렇게 항상 숟가락만 올리는군요. 예. 오늘도 언제로 한번 다녀와 보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만들면서 움직이는 수학을 체험하는 메스 키친 바로 다녀오시죠. 어서 오세요. 메스키친의 송필근. 안녕하세요. 김시준입니다. 여기는 맛있는 수학 메스키친. 야, 선생님, 오늘은요 저희가 전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야, 일단 우리에게는 뭐 이제 모터가 있어서 움직이는 많은 것들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스튜디오에서 하고 왔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메스키친에서 자동차도 만들었었고 또 견마 로봇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아, 기억납니다. 그러면요 오늘도 좀 모터로 뭔가 이렇게 좀 막 움직이고 뭐 막 그런 거 좀 만들어 주세요. 지금 모두가 그런 걸 원하고 있거든요, 선생님. 콜? 아, 다행입니다. 콜. 네, 모터를 이용해서 작은 먼지까지도 쑥 빨아들이는 오. 진공 청소기 만들어 볼게요. 진공 청소기? 지금 여기서 진공 청소기를요, 선생님? 진짜요? 그거 저기 대기업에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우리는 네. 잠수함에 이어서 아주 귀요미, 귀요미. 쪼꼬미로 쪼꼬미. 아, 그래요. 야, 그게 가능할까요? 네, 진공 청소기는 맨 앞쪽에 흡입구가 있고 네. 연장관을 거쳐서 본체가 연결된 형태로 원심력으로 공기를 빨아들이는 것이 기본 원리인데요. 네. 공기는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진공 청소기 안의 모터가 내부 공기를 바깥으로 빼내면 내부는 공기 압력이 낮은 저기압 상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공기 압력이 높은 고기압의 외부 공기가 빈자리를 채우고자 안으로 들어가면서 먼지까지 같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아하. 청소기 안에 먼지 필터에는 미세한 구멍이 있어서 입자가 작은 공기만 다시 밖으로 배출되고 입자가 큰 먼지는 봉투 안에 쌓이게 되는 거랍니다. 야, 그런 원리였군요. 아, 그러면 이제 이게 진공 청소기가 아니고 이제 압력차 청소기 이런 식으로 좀 불러야겠네요, 선생님. 네, 뭐 그렇게 불러도 되겠네요. 아, 예, 그럼 앞으로는 저는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압력차 청소기.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아직도 조금 긴가민가한 게 그거 다 알겠는데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그 청소기를 만드느냐는 겁니다. 아, 감이 안 잡히는데요. 일단 재료 먼저 봐야 조금은 알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선한 재료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빵야 빵야. 야, 선생님. 메스 키친의 영원한 친구, 약방의 감초, 주연 배우, 빨대와 페트병 또 나왔습니다. 야, 요쯤 되면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네, 잠수함 만들 때 있잖아요, 선생님. 네. 그때 나왔던 거 그대로 여기로 옮겨온 느낌도 조금은 있어요, 선생님. 아, 그렇죠. 그때는 빨대가 잠수함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오늘은 먼지를 흡입하는 흡입구 역할을 할 거예요. 흡입구 역할. 그리고 이 페트병은 네. 몸체 역할을 합니다. 아, 몸체 역할. 이것을 일단은 잘라줄 거예요. 아, 반으로 앞쪽 자르고. 쪽은 잘라줄 거예요. 네. 그리고 요 앞부분 뚜껑에다가 송곳으로 구멍을 내고 아. 넓혀서 지금 빨대를 꽂아준 거거든요. 오. 그리고 자른 페트병의 앞부분에 휴지를 넣어줄 거예요. 휴지요? 휴지를 넣어주고 바람이 통하도록 구멍을 송송 아, 송송송 이렇게 뚫려 있네요. 뚫어줍니다. 이게 바로 필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아, 이게 필터군요. 아, 대체 이 진공 청소기를 어떻게 만든다는 거지 했었는데 이제 벌써 요만큼만 설명을 들었는데도 조금 감이 잡히는 것 같아요. 네. 한없이 작은, 정말 작은 미니미니한 그런 청소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 네. 미니미, 쪼꼬미, 귀요미 잘 만들잖아요. 아, 그럼요. 네. 네, 그 다음에는 펜을 만든 후에 네. 모터에 연결해줘야 하는데요. 펜 만드는 것에도 수학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페트병의 지름보다는 작은 원을 만들어줘야 돼요. 아. 그 다음에
피자 모양으로 선을 딱 긋고 그 선까지만 잘라주세요. 그다음에 선풍기 날개처럼 살짝씩 접어주면 됩니다. 아, 네네네. 이해가 네. 됩니다. 그러면 짜잔! 오. 이런 모양이 나와요. 네. 아무튼 이제 네. 끝이 보여요. 끝이 벌써 보여요? 이 펜을 어. 모터에 고정을 시켜주고요. 어. 이 모터와 배터리도 붙여주세요. 붙여서. 모터에다 고정을 시켜주시고 네. 붙여주면 돼요. 그냥? 그리고 이걸 페트병에 고정시키면 이제 드디어 완성이 됩니다. 아, 그럼 드디어 벌써 완성이에요? 짜잔! 이렇게 귀엽게. 야, 잠깐만요. 이거 뭐가 있어요? 여기 귀. 요거는 네. 쥐입니까? 아니 무슨 쥐- 소리예요? 쥐 아니에요? 이거 딱 봐도 코끼리잖아요. 코끼리. 코끼리예요. 그렇구나. 이게 코고. 네, 어. 이 흡입하는 부분이 기니까 이제 코를 표현한 거고요. 귀엽게 귀를 붙여봤어요. 야. 전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예쁘라고 한 네. 건데 네. 아닌가 안 예쁜가요? 예쁩니다. 네, 좋습니다. 야, 이렇게 또 별 의미는 없는 거랍니다. 네, 꼭 집에서 이거는 꼭 안 하셔도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청소기가 완성이 됐는데 검증의 시간을 또 이제 거쳐야 됩니다. 아니, 이렇게 만들어 놔도 청소기인데 청소가 안 되면 이걸 어디다 씁니까? 그냥 이거 쥐 닮은 코끼리 인형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어떤 걸 청소해 볼까요, 선생님? 여기 주방이니까 옆에 있는 설탕을 한번 설탕. 흡입을 해볼까요? 그래서 여기 설탕을 아까부터 네. 놨구나. 난 이게 여기 왜 있나 했어요. 당 떨어지면 먹으라는 건가 했거든요. 이걸 시럽에 쓰라고.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자, 이렇게 설탕을 두고 제가 직접 청소기로 한번 빨아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쥐가 아닌 코끼리. 쥐끼리. 쥐끼리 청소기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걸 한번 빨아들여 볼게요. 자, 갑니다. 잘 보세요. 자, 켰습니다. 들어갑니다. 빨아들이는 거 보이세요? 이거 보이세요? 이거. 이거. 여기 들어가잖아요.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 설탕이 들어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설탕이 막 이렇게 쌓이고 있어요. 야, 신기하네. 이게 되네. 이거요. 모터 더 큰 거, 막 빵빵한 거, 그런 거 다 알고 흡입구도 뭐 더 크게 하면은 더 많은 것들을 빨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그렇죠. 우리 책상 위에 지우개 가루 있잖아요. 지우개 가루. 그 정도 충분히 청소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가능할 것 같아요. 전기에다가 우리 날씨편에서 배웠던 기압차까지 이용하면 이렇게 멋진 청소기도 만들 수 있답니다. 야, 전기가 정말 얼마나 대단하고 우리 삶에 유용한 것인지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는 순간 아닌가 싶습니다. 야, 오늘 또 이렇게 쥐끼리 청소기까지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실험까지 해봤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청소기 어떻게 만들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오늘 보셔서 아시겠죠? 정말 쉽습니다. 집에서 한 번쯤 꼭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기는 맛있는 수학 베스트 키친. 다음 주에 봬요. 안녕. 보면 볼수록 신기하네요. 그쵸? 아니, 이 빨대하고 병 가지고 네. 저걸로 어떻게 청소를 하나. 청소할 때 저걸 치워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정말 신기합니다. 네, 이게 사실은 규모의 차이일 뿐이고요. 이게 원리만 알고 나면 사실 이것저것 미니미니하게 작게 만드는 거는 정말 다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소기 필터가 먼지를 빨아들이잖아요. 네. 그 원리를 이용한 기기들이 또 찾아보면 많거든요. 대표적인 것으로 공기청정기가 있어요. 공기청정기. 공기 속에 작은 먼지가 대전된 필터에 달라붙는 원리입니다. 전기를 이용해서 표면을 시공하는 정전 도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페인트를 칠할 때 네. 페인트와 차체가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띠게 해서 페인트가 차체에 골고루 달라붙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복사기도 있습니다. 네. 이제 복사기는 이제 카메라와 인쇄기를 결합시킨 장치인데요. 다시 말해서 사진을 찍는 부분과 이제 프린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같은 시간에 송신과 수신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장치죠. 종이에 빛을 비추면 종이의 흰 부분은 드럼의 이제 표면으로 빛을 반사해서 빛에 노출된 부분은 중성이 되고
글자 부분만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 거예요. 플러스로 대전된 드럼의 글자 부분에만 묻게 되고 이것을 다시 종이에 인쇄해서 복사하는 원리입니다. 아, 진짜 뭐 전기가 안 쓰이는 곳이 없다고 아까부터 뭐 계속 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네. 정말 오늘 듣다 보니까 이렇게 정말 중요한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또 한 말씀 해주시죠. 생활 속에서 정말 중요한 전기인 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수력, 화력, 원자력, 풍력 등의 동력을 이용해서 터빈을 회전하고 그 회전력으로 발전기를 가동해서 지금도 전기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그 결과 우리 삶은 더 편하게 됐고요. 전기 자동차는 물론이고 앞서 이야기 나온 전기 보트까지 앞으로 또 어떤 발명품이 나올지 기대가 되고요. 우리 친구들이 전기를 이용한 훌륭한 기기들을 만들어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배운 것처럼 수학도 열심히 공부해야겠죠. 네. 그렇죠. 네. 전자레인지를 최초로 개발한 스펜서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마그네트론 옆에서 이제 그 작업을 하던 중에 호주머니에 넣어둔 초콜릿 바가 평소랑 달리 완전히 녹아내린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 이제 팝콘을 가져다가 이 마그네트론에서 나오는 이 마이크로파 빔 앞에 놓아보았는데 신기하게도 팝콘이 튀겨진 거예요. 네, 그 후에 이제 약 20년간의 기술 개발을 통해서 주방 조리대에 올려놓고 사용할 수 있는 작고 저렴한 전자레인지가 발명이 됐고 이제 그로부터 또 8년 뒤에 전자레인지는 이제 미국인들이 애용하던 그런 가스레인지의 판매량을 추월하면서 네,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도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죠. 이제 호기심과 이제 끈기가 수십 년을 유용하게 쓰는 제품을 탄생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호기심과 끈기를 잃지 않으면 아주 멋진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하길 바랄게요. 네. 아, 참 정말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던 전기. 네. 아, 당연히 뭐 전선 꽂으면 뭐 불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쵸. 그냥 이렇게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걸 수학과 연관지어 생각하니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이런 것들도 깨닫게 되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하고 주변에 우리에게 도움되는 전기 뭐가 있을지 또 이게 관련 활동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방송뿐만이 아니라 유튜브 YTN 사이언스 채널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찾아오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뿅뿅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시간 함께 해주신 김세식 선생님, 이서윤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필근 씨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익하고 풍성한 수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